이건 놓아. 내 딸들 보러 간다고. 고급 아파트 로비에서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미정은 명품 쇼핑백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나는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 그 아래 낡은 잠바에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행색의 남자. 그런데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박미정 맞지? 나야 나. 민철이. 남자가 미정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0년 만에 마주친 전 남편 민철. 한때 검은색 벤츠를 몰고 공장 여러 개를 운영하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거짓골의 중년 남성만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문 들었어. 너 진짜 대박 났다며. 딸들도 다 잘 크고. 나도 딸들 얼굴 좀 보면 안 될까? 그 순간 미정의 머릿속에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문 앞에 놓여있던 두 줄 임신 테스트기. 21살 공장 직원의 차갑던 눈빛. 언제 이혼할 거냐고 묻던 그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임신한 내연녀를 집에 데려와 같이 살자던 남편의 말. 20년 전 공장 직원과 바람을 피워 가족을 버렸던 남편. 그가 줬던 땅과 건물이 대박을 터뜨려 수백억대 건물주가 된 여자 앞에 그 남자가 노숙자 행색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모든 인연은 때가 있어. 1998년 봄이었습니다. 미정은 남편 민철과 세 딸을 키우며 평범하게, 아니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세 곳이나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번듯한 공장 건물 앞에 세워진 검은색 벤츠. 직원들을 호령하는 민철의 위풍당당한 모습. 주말이면 세 딸을 태우고 에버랜드나 바다로 떠나던 가족 여행. 미정은 민철을 존경했고 사랑했고 의지했습니다. 큰딸 수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 은진이는 중학교 3학년, 막내 미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에서 5 식구가 모여 저녁을 먹는 시간이 미정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철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딸들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봄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민철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야근이 많아졌고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민철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미정이 물었지만 민철은 공장에서 여직원 옆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미정은 어렴풋이 불안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18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세 딸의 아빠가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정이 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봉투 안에는 두 줄이 선명한 임신 테스트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일까? 아니면 미정은 봉투를 꼭 쥐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저녁에 돌아온 민철에게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었습니다. 민철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누가 장난친 거 아니야? 미정은 민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모른다니까. 정말 몰라.
하지만 미정의 가슴은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육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민철 몰래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공장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여직원 한 명이 미정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짙은 화장. 민철이 입었던 셔츠에서 났던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부인이시죠? 언제 이혼하실 건가요? 미정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 동정 어린 눈빛. 민철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습니다. 민철은 미정을 보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정아, 여길 왜 왔어 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아니, 여기서 이야기해. 저 여자가 누구야? 민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영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장님 애인이에요. 아기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빨리 이혼해 주세요. 미정은 그 자리에 무너질 것 같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세 딸이 있어요. 이혼 같은 건 없을 거예요. 그날 밤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민철은 21살 공장 직원 은영과 6개월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젊고 예쁜 여직원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은영은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민철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혼해줘. 내가 정말 미안해. 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수진이와 은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혼은 안 돼. 애들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민철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은영이랑 살 거야. 당신이 이혼 안 해주면 은영이를 집으로 데려올 거야.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한 달 뒤, 민철은 정말로 은영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임신 4개월의 배를 한 은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이 고른 소파, 미정이 닦은 거실, 미정이 가꾼 집. 그 한가운데 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수진이와 은진이는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민철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은영이도 여기서 같이 살 거야.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미쳤어. 은진이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은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은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안 해주신다면서요. 그럼 이렇게라도 살아야죠. 저도 아기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하거든요.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은영은 안방을 차지했고 미정은 작은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수진이와 은진이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울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엄마랑 아빠 애인이 같이 산다며? 민철의 직장 동료였던 학부모가 있어 알게 된 거였죠.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진이는 어린 나이에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밝던 미진이가 말수가 줄었습니다. 밤마다 엄마 방으로 와서 꼭 안겨 잠들었습니다. 미정은 은영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낡은 단독주택. 은영의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뱃속에 애 있는 거 아시죠? 이혼해 주세요. 사정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딸 좀 말려주세요. 우리 집에도 딸이 셋이나 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이에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혼해 주세요. 우리 딸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은영의 어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미정은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해. 그런 놈하고 살 수 없어. 그래도. 엄마, 이혼하면 딸들은 어떻게 키워? 엄마가 도와줄게. 조금씩이라도.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도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어머니의 도움만으로는 세 딸을 키우기 어렵다는 것을. 2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학교를 자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미정은 괜찮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진이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무서운 꿈 꿨어. 미정은 은진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미진이는 말수가 더욱 줄었습니다. 민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아들이면 좋겠어. 은영은 민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요.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여름이 끝나갈 무렵 민철이 제안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땅 2,000평 있어. 그거랑 건물 하나 줄게. 이혼해 줘. 그 땅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당장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건물도 낡은 상가였습니다. 민철의 친구가 빚 대신 준 거였고 큰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들을 데리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1998년 9월 미정과 민철은 이혼했습니다. 미정은 세 딸과 함께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원 변두리 낡은 빌라, 방 2개에 거실 하나.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미정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정 자신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미정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작은 분식집을 열었습니다. 학교 근처 골목 안쪽 월세 50만 원짜리 가게였습니다. 천장은 낮고 벽은 누렇게 변색됐지만 미정은 직접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딸들도 도왔습니다. 수진이는 간판을 닦았고, 은진이는 테이블을 닦았고, 미진이는 작은 손으로 의자를 닦았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김밥 한 줄에 1,500원, 떡볶이 한 접시에 2,000원. 하루 종일 서서 일해도 순이익은 5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미정의 손은 김밥을 말다 부었고 뜨거운 국물에 데었고 칼에 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밴드가 붙었습니다. 밤에는 진상 손님도 있었습니다. 김밥에 단무지가 적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 술 먹고 떡볶이가 맵다고 화를 내는 사람. 거스름 돈이 모자라다며 따지는 사람. 미정은 허리를 숙이고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쌀, 김, 어묵 등의 재료값도 올랐습니다. 모든 게 올랐지만
김밥 가격은 올릴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주 고객인데 가격을 올리면 안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진이는 고3 때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은진이는 중학생이라 아직 일을 못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은 다니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을 다니는데 자매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야, 수진이 엄마 분식집 한대. 이혼했다며? 이혼녀 딸. 수진이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지나도록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수진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미정은 급히 김밥을 말아 수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수진이는 김밥을 한 입 빼어 물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만 집에서 혼자 공부해. 학교에서 애들이 나보고 이혼녀 딸이래. 미정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다 아빠 때문 아니야? 엄마가 이혼 안 했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았잖아. 미정은 김밥 싸느라 퉁퉁 부은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이 얼마나 힘들면 이런 말까지 하게 됐을까. 하지만 미정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손으로 수진이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부족해서. 조금만 참아. 내가 대학만 가면 엄마가 더 열심히 벌게.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보고 다시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엄마가 왜 이혼했는지 알아요. 미정은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몇 년이 지나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정이 받은 성남의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IT 산업단지로 조성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감정가를 확인했습니다. 2,000평이 200억 원. 미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몇 년간의 고생이 떠올라 서러운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미정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큰 부동산 중개사무소. 전문가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땅 정말 대박입니다. 판교 개발 계획 아시죠? IT 기업들이 몰려들 겁니다. 미정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팔아서 건물에 투자하세요. 성남 쪽 상가 건물. 지금은 싸지만 몇 년 안에 몇 배로 오를 겁니다. 미정은 그 조언을 따랐습니다. 땅을 팔았습니다. 미정은 직접 발품을 팔아 성남 지역의 상가 건물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위치, 주변 환경, 미래 가치. 미정은 꼼꼼하게 따졌습니다. 결국 20억으로 성남시 분당구의 중형 빌딩을 샀습니다. 남은 돈은 은행에 예금하고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몇 년 뒤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섰습니다. IT 기업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미정이 산 상가 건물 근처에 대기업 본사가 들어섰습니다. 건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20억이 30억이 됐습니다. 미정은 건물을 팔았습니다.
돈을 모아 50억으로 강남에 더 큰 건물을 샀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은진이는 간호대학을 나와 대학병원 간호사가 됐습니다. 미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유통회사에 취직했습니다. 2010년 미정은 강남에 소형 빌딩을 소유한 건물주가 됐습니다.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월세가 들어왔죠. 수진이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미정은 강남에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미정아, 시집 가서 기죽지 마. 넌 건물주 딸이야. 수진이는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은진이와 미진이에게도 각각 전세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은진이는 서울 마포구에, 미진이는 서울 강서구에 전세집을 얻었습니다. 미정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이면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0년 전 수원 변두리 낡은 빌라의 좁은 창문으로 보이던 골목이 떠올랐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민철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딸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이상한 남자를 봤습니다. 낡은 잠바에 구겨진 바지,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머리. 경비원이 남자를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나 내 딸들 보러 간다고. 그 목소리에 미정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철이었습니다. 20년 전 검은색 벤츠를 몰고 공장을 호령하던 그 남자가 지금은 노숙자 행색으로 미정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철은 미정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정아, 나야. 민철이. 오랜만이다. 미정은 경비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파트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철은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대박 났구나. 소문으로만 듣다가 직접 보니까 실감이 나네. 아파트도 진짜 좋다. 딸들도 다 잘 키웠다며. 무슨 일로 왔어? 미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철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딸들 얼굴 좀 보고 싶어서. 특히 미진이. 그때 너무 어렸잖아. 아빠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할 거야. 미정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민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망했어. 다 망했어. 2000년대 중반에 공장 다 정리했어. IMF 때 어렵긴 했는데 버텼거든. 근데 중국산 저가 제품이 들어오면서 경쟁이 안 됐어. 내 제품은 고품질을 고집하다 보니 단가가 높았고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대신 기존 방식만 고수했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거야. 공장 하나씩 문 닫고 결국 다 정리했지. 그 다음엔 은영이랑 치킨집 했어. 가맹점. 가게 얻고 인테리어하고 돈 엄청 들어갔는데 장사가 안 됐어. 매일 닭만 튀기다 보니까 은영이도 나도 지쳐갔지. 1년 만에 접었어. 그때 빚이 좀 생겼지. 그 같이 살던 여자는? 민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년 전에 날 버렸어. 애는 데리고. 내가 돈 못 버니까. 이제 애도 20살 넘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 전화번호도 바꿨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여관 신세야. 일용직 전전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지.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니까 일자리도 잘 없어. 하루 벌면 8만 원. 일 없는 날도 많고.
민철이 미정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정은 재빨리 손을 뺐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정말 후회했어. 당신같이 좋은 여자를 버린 게 평생 아니야. 은영이는 젊었지만 당신만 못했어. 후회. 20년이 지나서 미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민철은 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당신 돈 보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냥 같이 살자. 다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니 그게 내가 예전에 준 땅이랑 건물로 당신이 부자 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연이 아직 안 끝난 거야. 내 덕분에 당신 지금 잘 사는 거 아니야.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인연은 20년 전에 끝났어. 그 땅과 건물은 위자료였어. 당신이 18년 함께 산 아내와 세 딸을 버린 대가, 딸들 얼굴 보고 싶으면 내가 물어는 볼게. 근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카페를 나오는 미정의 등 뒤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잘못했어. 제발. 나 혼자는 못 살아. 미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이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때 우리 겪었던 일들 다 기억나요. 저는 절대 용서 못해요. 꿈에서도 그때가 나와요. 은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싫어요. 지금 와서 아빠 행세하는 거 정말 역겹네요. 중학교 때 악몽 꾸던 거 생각나요. 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하지만 막내 미진이는 달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아빠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진아, 언니들 생각도 해봐. 알아요. 근데 저는 정말 궁금해요. 언니들은 기억이 많으니까 미워할 수 있죠. 저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냥 한 번만요. 결국 미정은 미진이와 민철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주말 오후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미정도 따라가 멀찍이 벤치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민철은 미진이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진아, 아빠야.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아빠가 너 초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이제 다 컸네. 미진이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철은 미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어. 아빠가 나쁜 놈이야. 미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헤어지면서 민철이 말했습니다. 미진아, 아빠가 정말 보고 싶었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아빠 진짜 외로워. 미진이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이후 미진이와 민철은 매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강공원에서, 그 다음에는 카페에서, 때로는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만남 때였습니다. 민철이 미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아빠가 미안한데. 밥값 좀 내줄 수 있을까? 오늘 일당이 아직 안 들어와서. 지갑에 1,000원밖에 없어. 미진이는 지갑을 꺼내 3만 원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제가 낼게요. 고맙다. 꼭 갚을게. 다음에 일당 들어오면. 하지만 민철은 갚지 않았습니다. 다음 만남 때도, 그 다음 만남 때도 식사비는 미진이가 냈습니다.
어느 날은 차비가 없다며 2만 원을 빌렸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약값이 필요하다며 5만 원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미진이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민철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회사 월급의 상당 부분이 민철에게 흘러갔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민철이 미진이에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아빠가 큰 부탁 하나만 할게. 여관 생활이 너무 힘들어. 쪽방촌 여관인데 화장실도 공용이야.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겨울엔 너무 추워. 전세 한 칸만 얻어주면 안 될까? 보증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미진이는 놀라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저는 그런 큰 돈 없는데요. 내 엄마한테 부탁해봐. 엄마는 건물 주잖아. 강남에 빌딩 있다며. 5천만 원이면 엄마한테는 작은 돈이야. 미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철이 미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아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딸이 도와줘야지.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미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그날 저녁 미진이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전세집 좀 얻어달래요. 5천만 원이면 된대요. 지금 쪽방촌 여관에서 사는데 너무 힘들다고.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진아, 내가 매달 돈 주는 거 알아? 미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아빠는 그런 사람이야. 엄마가 아빠랑 18년 살아서 잘 알아. 하지만 미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여관에서 자고 일용직 뛰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사는데 엄마한테 5천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에요? 그건 내 아빠가 자초한 일이야. 그 여자 선택하고 우릴 버렸잖아.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빠잖아요. 제 아빠예요. 미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민철에게서 미정에게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아, 미진이한테 들었어? 전세 한 칸만 얻어달라는 거. 5천만 원이면 당신한테는 작은 돈 아니야. 강남에 빌딩 있다며. 월세 1,000만 원씩 받는다는 소문 들었어. 미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그런 돈 없어. 없긴 뭐가 없어. 당신 건물 주잖아. 내가 준 땅으로 부자 됐으면서. 원천이 나잖아. 그 땅 내가 안 줬으면 당신 지금도 분식집 하고 있을걸. 그건 위자료였어. 당신이 가족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간 대가로 받은 거라고. 민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위자료든 뭐든 내 돈으로 산 땅인 건 맞잖아. 양심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지. 나 진짜 죽겠어. 아니면 내가 직접 딸들한테 찾아갈 거야. 수진이 회사도 알고 은진이 병원도 알아. 미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회사에 그 사람이 왔어요. 저를 찾아서.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층 로비에서 난리를 쳤어요. 수진이 어디 있냐고. 수진이는 내 딸이니까 만나러 왔다고. 경비가 막으니까. 돈 안 주면 매일 올 거야. 출근할 때마다 올 거야. 사장한테도 찾아갈 거야.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동료들이 다 봤어요. 진짜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은진이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원에 아빠가 왔어요. 간호사실까지 찾아와서 큰 소리로 내 이름 부르는 거예요. 은진아, 아빠야. 동료들이 다 봤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수간호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민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민철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5천만 원 안 줄 거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내 딸들 회사, 병원 다 찾아다닐 거고, 사위들 사람 부모님한테도 찾아갈 거야. 장인이 쪽방촌 여관에서 사는 노숙자라는 거 알려줘야지. 결혼 깨지면 어떡하냐고? 그럼 내 딸이 평생 원망하겠지. 미정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 아니야. 나도 딸들 아빠인데 찾아가면 안 돼? 사돈 될 사람들한테 인사하면 안 돼? 창피하면 돈 내놔. 5천만 원. 딱 그것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세 딸이 모두 미정의 집으로 왔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돈 줘요. 5천만 원 주고 끝내요. 회사에서 소문나면 저 진짜 못 다녀요. 은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병원에서 소문나면 진짜 큰일이에요. 환자 가족들도 봤다고요.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 주면 끝이 아니야. 그 사람은 계속 요구할 거야. 5천만 원 주면 다음엔 생활비 달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엔 또 다른 걸 달라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둬요? 우리 매일 회사 가고 병원 가는데 그 사람이 찾아오면 어떡해요? 미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아빠 만나지 말 걸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가 미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는데 민철은 그것마저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해결할게. 더 이상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방법을 찾을게. 다음 날 미정은 민철에게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강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민철은 승리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딸들이 중요하긴 하지. 5천만 원 준비했어. 현금으로. 미정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민철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받으면 끝인 거 알지? 그럼. 나도 양심은 있어. 5천만 원이면 전세 얻어서 편하게 살 수 있어.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 미정은 민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말이지? 다시는 딸들한테 연락 안 하고 나한테도 손 벌리지 말고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해. 민철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좀 그렇지 않아? 나도 아빠인데. 가끔 딸들 얼굴 보는 건 돼야지. 미정은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안 줘. 민철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완전히 사라질게. 미정은 봉투를 민철에게 건넸습니다. 민철은 봉투를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미정아. 역시 넌 착한 사람이야. 나중에 내가 잘 되면 꼭 갚을게. 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정은 민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한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을. 민철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5천만 원 줬어. 아빠가 다시는 연락 안 한대.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말 연락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말 믿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철에게서 미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진아, 아빠야. 전 새 집 얻었어. 고마워. 방 하나에 부엌 달린 원룸인데 여관보다 천국이야. 미진이는 기뻐하며 미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집 얻었대요.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미정의 가슴은 불안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에게서 다시 미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미진아, 아빠가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일용직 일이 잘 안 잡혀. 이번 달만 좀 도와줘. 미진이는 망설이다 돈을 보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은 이번에는 은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진아, 아빠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해.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당뇨약이랑 혈압약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은진이는 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또 돈 달래요. 어떻게 해요? 미정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한 번 돈을 준 순간 민철에게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3달째 민철은 수진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사업 좀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해. 2천만 원만 투자해 줄 수 있을까? 아빠, 친구가 좋은 아이템 있다는데 나중에 2배로 갚을게. 수진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이거 끝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미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순진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끝내기로, 법적으로. 미정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큰 로펌. 변호사는 미정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약속 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겠네요. 특히 민철 씨의 회사 및 병원 방문, 금전 요구 행위는 스토킹 방지법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 사례와 증거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음 날 미정은 민철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동행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철은 변호사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정은 서류를 민철 앞에 내밀었습니다. 약속서야. 지난번에 준 5천만 원이 마지막이고 앞으로 나와 딸들에게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야. 서명해. 민철은 서류를 보고 웃었습니다. 이게 법적 효력이나 있어. 장난하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약속을 어기고 계속 연락하시면 스토킹 방지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딸들의 직장에 찾아가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회사와 병원에서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빠인데. 딸 만나는 게 죄야?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아빠 자격 끝났어. 21살 여자 선택하고 새 딸 버렸을 때, 그때 이미 당신은 아빠의 길 포기한 거야. 민철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서명하면 될 거 아니야. 다시는 연락 안 할게. 서명을 받고 나오면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또 연락 오면 바로 연락 주세요.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지금은 미진 씨가 받은 돈과 은진 씨가 준 돈까지 모두 민철 씨에게 빌려준 돈으로 처리하여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세 딸을 불렀습니다. 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해결했어. 아빠는 더 이상 연락 안 올 거야. 법적으로 조치했어.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이번엔 확실해요? 응. 약속 어기면 고소할 수 있어. 변호사님이 서류 다 만들어줬어. 빌려준 돈도 되찾을 수 있대. 은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그랬어요. 미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도 한번 믿어보고 싶었나 봐. 그 사람이 진짜 변했을까 하고. 미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아빠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정은 미진이를 안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넌 착한 거야. 그냥 세상을 아직 몰랐던 거지. 미진이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 정말 아빠가 변한 줄 알았어요. 정말로. 미정은 미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쉽게 안 변해. 특히 아빠 같은 사람은. 그날 밤 미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20년 전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세 딸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밥을 말다 부은 손, 딸의 눈물, 밤마다 찾아오던 불안.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을 열었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땅이 개발되자 신중하게 투자했습니다. 딸들이 기죽지 않도록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민철은 없었습니다. 민철은 젊은 여자와 새 삶을 시작했고 실패했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와 손을 벌렸습니다. 처음에는 딸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사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세금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미정은 이제 알았습니다. 민철에게 무엇을 주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한 번 문을 열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을. 그래서 미정은 문을 닫았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철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카카오톡이었습니다. 미정은 화면을 켰습니다. 미정아. 나 민철이야. 번호 바꿨어. 제발 부탁이야. 나 지금 정말 죽게 생겼어. 길바닥에 나 앉았어. 딱 50만 원만. 아니 30만 원만. 제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한강 다리 밑에서 자고 있어. 추워 죽겠어. 미정아. 우리 그래도 18년을 같이 살았잖아. 제발 이러지 마. 딸들한테라도 연락 좀 할게. 미진이라도. 미정아. 제발. 문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민철은 서로 다른 번호로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진짜 죽고 싶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한강에 뛰어들까봐. 그럼 딸들이 평생 죄책감 가지고 살 텐데. 그래도 괜찮아? 미정아, 답장 좀 해줘. 제발, 너는 그렇게 따뜻한 집에서 자는데 나는 지금 공원 벤치에 있어. 너무 추워. 손발이 안 움직여. 내일 아침에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럼 기분 좋겠지? 나 없어지면. 내가 원하던 거잖아. 미정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거라고? 미정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전 21살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것도 세 딸 앞에서
그 여자 배를 쓰다듬은 것도, 아이들이 힘들었던 것도 모두 민철 자신이 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기가 비참한 건 내가 원해서라고? 내 탓이라고? 미정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역겨웠습니다. 이 사람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계속 읽었습니다. 미진이한테 연락했는데 번호가 바뀌었나 봐. 수진이도 은진이도 다 번호 바꿨더라. 이거 다 네가 시킨 거지. 그래, 나 완전히 버리는 거지. 18년 같이 산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마지막이야.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딱 10만 원만. 편의점 도시락 하나만 사 먹게. 배가 너무 고파. 3일째 굶고 있어. 미정아, 우리 그래도 예정이 있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나 진짜 죽어. 한강에 뛰어들 거야. 모든 문자를 다 읽고 나서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철의 문자는 절박했고 처절했고 비참했습니다. 순간 미정은 흔들렸습니다.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한강에 뛰어들면. 그럼 딸들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텐데. 18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세 딸을 함께 낳은 사람인데. 미정은 휴대폰을 다시 들고 문자창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0만 원만 보내줄까? 아니, 5만 원이라도.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 순간 미정은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1살 은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날, 수진이가 학교를 빠지던 날, 은진이가 밤마다 악몽을 꾸던 날, 미진이가 말수가 줄어들던 날, 그때 민철은 딸들을 생각했을까? 아내를 생각했을까?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기 욕망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죽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딸들의 죄책감을 이용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문자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문자는 계속 왔지만 미정은 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어젯밤에 모르는 번호로 문자 받았어요. 아빠래요. 죽고 싶다고. 한강에 뛰어들겠다고. 은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요. 한강 다리 밑에서 자고 있다고. 정말 죽을 것 같대요. 3일째 굶고 있대요. 미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진짜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가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미정은 딸들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안 죽어.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우리 마음 흔들려서 돈 주게 만들려고. 하지만 진짜 죽으면요? 미진아, 엄마 말 들어. 20년 전에도 그 사람은 너희들 생각 안 했어. 21살 그 여자 선택하고 너희들 버렸어. 지금도 똑같아.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죽겠다는 건 우리를 조종하려는 거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엔 걱정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죽을 사람이 문자를 몇십 통씩 보내겠어요? 그냥 우리 흔들려는 거예요. 은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다 차단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아요. 미정은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전부 차단하고 무시해. 절대 흔들리지 마. 한 번 흔들리면 끝이 없을 거야. 나흘이 지났습니다. 문자는 계속 왔지만 미정은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문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문자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길을 걷다 우연히 민철을 목격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청 일용직 대기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멀쩡해 보였어요. 담배도 피우고. 미정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미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요? 흔들리지도 않고. 미정은 미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흔들렸어. 그날 밤 문자 받고 잠도 못 잤어. 정말 죽으면 어떡하나 싶었지. 손가락이 문자창 위에서 떨렸어. 10만 원만 보내줄까 고민도 했고. 하지만 엄마가 거기서 흔들리면 너희들이 평생 그 사람한테 붙들려 사는 거야. 미진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미정은 미진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끝났어. 그날 밤 미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차단했던 민철의 마지막 문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나 정말 죽게 생겼어. 제발 부탁이야. 마지막이야. 그 문자들을 읽을 때 미정도 아팠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 세 딸을 같이 낳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20년 전 그 선택을 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21살 여자를 선택하고 세 딸을 버렸을 때 아빠로서의 자격도 남편으로서의 권리도 모두 포기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민철이 멀쩡하게 일용직 대기소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미정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죽겠다던 협박은 거짓이었습니다. 그저 미정과 딸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민철의 번호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번졌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 딸이 있었고 스스로 일궈낸 삶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들도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냉정한 선택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정은 스스로의 삶을 일궈냈고 딸들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